예술이지. 그래서 아무 아름다움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작품들. 심지어 작가가 손으로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산품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듯한 그런 물건들을 얼기설기 그냥 엮어놓고서는 작품이라고 감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술들, 현대인들로 하여금 저게 예술인가 의문을 자꾸 품게 만드는 그런 예술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바로 다다이즘이에요. 다다이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다다이즘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그 현대 예술들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예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시를 하나 감상을 할게요. 다다이즘 시 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고요. 트리스탄 차라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제가 알기로 트리스탄 차라는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신문을 들어 가위를 들어 내 시에 맞는 만큼 신문에서 기사를 골라봐 기사를 오려내 기사를 구성하는 모든 낱말을 조심조심 하나씩 잘라서 자루 속에 넣어 살며시 흔들어 그리고는 잘린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봐 정성스럽게 베껴 그럼 시는 너를 닮듯이 그럼 넌 무한정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감수성을 가졌지만 무지한 대중은 이해하지 못하는 작가가 될 거야.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렇죠? 도발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를 쓰면 작품이 나올까요? 그래서 작품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그냥 기사를 아무거나 내가 그 쓰고자 하는 시의 분량이 맞는 만큼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텍스트로서의 기사를 골라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가위로 잘라내요. 그리고서는 그 자루 속에 집어넣고 다시 자루 속에 그 단어가 하나하나 적혀 있는 종이들이죠, 그죠? 종이들을 자루 속에 집어넣고 흔들려요. 그래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어붙이면 시가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인 의미의 그런 시는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몇 편의 시를 같이 감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감상한 그 어떤 시도 이런 방법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거의 아이들 장난 같은 느낌을 주는 그죠? 그런 그 시 쓰는 법을 거사하면서 동시에 밑에 보니까 그럼 넌 무한정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감수성을 가졌지만 무지한 대중은 이해하지 못하는 작가가 될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시야, 사실은. 낱말들이 아무 순서도 없이, 아무 어떤 그 맥락도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시를, 그걸 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를 쓰는 너는 무지한 대중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작가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다다이즘 시 쓰는 법의 그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려면 다다이즘이 언제 출발된 그 예술인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세기에 소위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전쟁이 두 번 벌어졌죠. 자, 1차 세계대전이 1913년에서 1918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이 다다이즘 운동은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지성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자본주의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렇죠? 오랫동안 유럽을 신분제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신분제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신분제가 사라졌어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수의 귀족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 귀족에게 예속된 농노와 마찬가지 생활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의 이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의 해방 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인류사적인 진입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죠?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신분제에 예속된 생활을 했어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신분제가 차례차례 설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 예속으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교육이 평등화되고 보편화되었어요. 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여러 가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킨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자본주의에는 그림자도 있다는 말씀 제가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런던에서 망명생활을 집필을 했는데 그때 런던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채 안 됐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당시 그 런던은 칼 막스가 런던에 책임할 당시에 그 영국의 수도이고 당시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이잖아요. 오늘날은 미국이 가장 부강한 슈퍼파워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영국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토록 부강한 국가의 수도인 런던의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자기 한 사람 입에 불칠할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네 가족이 먹고 살려면 네 명 다 일해야 돼. 아버지도 일을 해야 되고 어머니도 일을 해야 되고 어린 자녀도 한 4-5살 이상만 되면 4-5살 이상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노동을 해야 네 가족이 불치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부로 한편으로는 이전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그죠? 새로운 생산 수단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많은 상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설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문학 작품 중에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죠? 1984. 1984 빅브라더. 그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통제사회의 모델이 되는 건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1984 전체주의, 특히 사회주의식의 그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작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작가였어요. 조지 오웰이 추구했던 사회주의는 사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분방하게 경제적으로도 크게 궁핍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막상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조지 오웰이 생각했던 그런 사회주의 국가는 달리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 흘러갔던 거죠. 거기에 실망했던 이제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당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의 참사만 통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지 오웰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조지 오웰이 오늘날 미얀마로 알려지는 그런 국가가 있죠. 그래서 조지 오웰이 살 당시에는 버마였는데, 이 버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버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동국으로 영국으로 귀국을 해서 일부러 굉장히 좀 넉넉한 부유한 집안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불안한 생활, 노동자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불안한 생활을 해보기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조지오의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마저도 본국의 노동자들에게, 본국의 가난한 시민들에게는 매우 잔혹해요.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 하셨죠, 그죠? 그 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국가였지만 영국이 재산이 없는 사람, 그래서 힘들게 하루하루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한 그런 국가만으로 굉장히 잔혹하게 돌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팬들을 한 교실 안에 몰아넣고, 그리고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사람의 선생님이 교과서에 담겨있는, 그죠? 그 지식, 교과서, 표준화되고 절대화된 지식의 체계, 규범의 체계를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입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20세기에 뛰어난 그 위대한 교육사상 중에 프리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프리디에 의하면 사실 이것도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면 한 사람의 강연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업을 자꾸 받으면, 그죠? 한 사람의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담겨 있는 표준화된 그리고 절대화된 지식의 체계를 일방적으로 전수시켜주는 식의 그런 교육을 자꾸 받으면 아이들이 지식만 전수받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법을 같이 복종적인 개입. 그러니까 펠덜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그 학교는 복종적인 계획을 양산하는 곳이야.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펠덜린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펠덜린이 앞서서 장작 루소 같은, 그죠? 이 낭만주의 성부적 사상가들이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만드는 학교는 복종적인 계획을 양산하는 곳이에요. 사실 도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본주의는 뭐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사회예요?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사회야, 그렇죠? 약속에 의해서. 근데 자본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윤리는 자본주의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요. 도덕이라고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나랑 도덕적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그죠? 가치관이 다르지만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격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훌륭한 인격자로 생각을 해보죠, 그죠? 훌륭한. 근데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하지 못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도 매우 탁월하고 윤리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 그거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 윤리는 어떤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윤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윤리야. 그리고 그런 윤리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인 이상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에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로 그 때문에 표준화된 윤리 기본의 체계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식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교육이 실시되는 거죠.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근데 하여간 자본주의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친 김에 시를 하나 더 감상합니다. 좋아하는 시가 이 시도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볼게요.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우리 그 보들레르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시 같이 감상을 해봤죠, 그렇죠? 그 보들레르가 쓴 시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장난삼아 뱃사공들은 좀 더 신선하고 작지. 깊은 사막 위에서 두드러지는 대륙자리며 한가로이 질동과 되어지는 커다란 바다의 세계. 뱃사공들이 가판 위에 놓자마자 이 창공의 방은 서툴고도 부끄럽네. 가련하게도 크고 큰 날개를 옆구리에 단 채 마치 노처럼 질질 끌지. 이 날개 놓친 길소는 얼마나 어색하고 무기력한가. 방금 전엔 그토록 아름다웠으나 이젠 우스꽝스럽고 추할 뿐이다. 어떤 이는 파이프로 부리를 찢고 어떤 이는 절름거리며 이전에는 낡은 이 병실을 흉내내지. 시인은 구름의 왕자를 닮았구나. 폭풍 속을 넘나들며 궁수를 비우지만 지상으로 추방되면 큰 소리로 놀림을 당하며 큰 날개로 인해 비릿거리는 하지. 자, 지금 신처럼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 가장 빨리 자는 새, 가장 드높은 자는 새라고 하는 게 알바트로스입니다. 그죠? 이 알바트로스가 뭐예요? 시인이에요, 시인. 시인은 이 구름의 왕자를 닮았습니다. 그죠? 폭풍성을 넘나들며 군수를 피우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은 뭐를 사랑해요? 구름을 사랑해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그렇죠?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시, 신처럼이라고 하는 시도 비슷한 전언을 되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자유를 자율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왔어요. 자율. 자율이 뭐죠? 자율? 자, 스스로 자체의 교율할 때 그 율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윤리적 규범이 무엇인지 남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억지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생겨. 그죠? 근데 내가 자율적인 존재라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윤리적으로 맞다가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맞다가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설령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적인 인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욕망이 흔들리지 않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남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윤리적 주체로서의 자율적인 인간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 자율로서의 자유는 도덕을 전제로 하는 자유. 오직 윤리적 개인만이 자유로운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시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신천홍의 자유, 그 신천홍의 자유는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신천홍은 그죠? 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드높이 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신천홍은 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드높이 날 뿐이지 그런 신천홍의 자유는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 신천홍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 그렇다고 병정하고 타락한 뭐 그런 삶을 산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도덕하고 무관하다. 도덕보다 우위, 도덕을 초월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 자연적인 존재가 바로 이 신천홍이란 말이에요. 헬덜긴이 말하는 참나무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덕하고 무관해요. 그저 철저하게 자연적인 존재예요. 하늘이 낮고 땅이 양육하는, 그죠? 도덕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참나무. 마찬가지로 이 보들레르가 말하는 이 신천홍 알바트로스 역시 그저 자연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도덕 같은 것들은 무관해요. 자, 이 자유로운 시인은 이 구름의 왕자를 닮았구나라고 시인이 노래한 이 알바트로스,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이 알바트로스가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100점
배천 위로 떨어졌어. 출락이야. 지상. 그죠? 자, 이 뱃사공들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이 배,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 세계. 그죠?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 실용적인 도구적 의미연관이 지배하는 이 일상 세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일상 세계가 배야 배. 뱃사공들은 누구예요? 뱃사공들은 일하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노동윤리에 젖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인이 이야기, 보드레르가 이야기하는 뱃사공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요.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뱃사공들이 알바트로스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것 같아. 배 위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하늘을 보니까 드높은 창공 위를 알바트로스는 일도 안 하고 자유롭게 떠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놀기만 하니 자유롭게. 화가 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힘들게 살면 보상심리가 또 작동하기 쉬워요. 힘들게 사는 만큼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 없어. 하루하루가 힘들어. 근데 하늘의 알바트로스를 보니까 노동도 안 해. 힘든 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롭게 창공을 떠다니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자유만을 누리고 있어. 그죠? 그럼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 신천홍이 배전위로 떨어지고 나서 어때요? 큰 날개로 인해서 오히려 뱃썩거려요. 신천홍이 실제로 좀 그래요. 제가 그 신천홍 알바트로스랑 관련된 기록 영화를 꽤 여러 개를 봤는데 하늘을 날 때는 멋있는데 착륙을 잘 못합니다. 착륙을 잘 못해서 막 이렇게 막 뒤로 입을 굴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 날개가 너무 커서 지상 위에서 이렇게 걸을 때는 정말 좀 우스꽝스러워요. 약간 두근거리면서 이제 그걸 놀리는 거야 지금 뱃사공들이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자신을 이 알바트로스에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창공을 드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야만 하는 날 수 있는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예요.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 근데 주변을 보니까 자본주의적 모랄리티, 자본주의적 윤리성의 그 정신이 젖어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은 마땅히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노동윤리관에 젖어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노동과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전락을 시켜버리는 자발적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노예화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의 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시인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자, 이런 시인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각자 판단을 하세요. 근데 하여간 보들레르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보들레르. 다시 한번 보들레르는 자기 자신을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자유롭게, 그저 아무 곳에도 예속되지 않고 드높은 창공을 날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윤리에 정신이 젖어있는 이상하겠죠? 삶을 끊임없이 노동과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기를 일삼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찹니다. 아마 헬덜린도 비슷한 시각으로 자본주의적 일상책을 보았던 거. 다시 한번 참나무는 하늘이 낮고 땅이 않고는 철저하게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연적인 존재인 참나무는 자유로운 정신의 거인이에요. 아무 곳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아.
근데 이 참나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정신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늘이 낳고 땅이 양육하고 철저하게 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 인간들이 만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표준화되고 절대화된 노동 윤리를 주입받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참나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정신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런 적인 원동.